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강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날이라 무지하게 떨려요. 제가 말주변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OT를 해야 되니까, OT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 때는요, 여러분들, 75점 모의고사가 7번이 있어요. 75점 모의고사가 7번이 있고, 그 다음에, 1기 때는 여러분들 이제 점수도 없고 등수도 없었는데, 점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수도 있습니다. 등수도 있는데, 이 점수는 여러분들의 그 답안에 써 있는 점수랑, 이거 나중에 점수랑 등수를 이제 뒤에다 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답안에 써 있는 점수랑 여기 붙어져 있는 점수랑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뭐 수강생이 뭐 아주 많은지는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혼자 다 채점할 수 없다 보니까 여러 명이 채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점수를 가혹하게 주는 사람도 있고 후하게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답안에 써 있는 점수랑 뒤에 붙는 점수랑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요런 거는 그냥 참고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참고사항에 불과한 거고 여기 있는 이 점수나 등수대로 여러분들 실제 시험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냥 그런 거에 지나치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저 점수랑 저 등수 가지고 저랑 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정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75점 7번 시험을 보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2기 교재로 이제 서브노트랑 사례집을 두 가지를 동시에 나갈 건데요. 되도록이면은 사례집에 있는 내용은 중복해서 이제 넣지를 않을 거예요. 문제에. 그래야 여러분들도 최대한 뭐랄까 방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테니까. 뭐 사례집 여러분들 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케이스 97까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한 문제당 문제가 이제 두 문제 내지는 세 문제, 케이스 하나당 두 문제, 세 문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사례집의 실제 문제는 100문제가 넘어요. 두 문제나 세 문제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사례집에서 되도록 있는 내용은 이제 사례집 여러분들하고 같이 빠르게 스킵해 보는 걸로 만족을 하고, 그다음에 사례집에 주로 없는 내용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문항수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100 몇십 문항을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2기, 3기만 거치더라도. 그러면은 사실상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안 겪어본 쟁점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례집하고 모의고사, 그 다음에 서브노트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돌려보더라도요. 근데 사실 잘 돌려본다라는 게 쉽진 않죠. 왜냐면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요, 그죠? 꽃구경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부의 한 70%는 인내심인데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서브랑 사례랑 모의고사 요 정도만 계속 반복적으로 잘 돌려봐도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는 안 겪어본 상황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공부만 잘 하셔도 돼요. 그리고 최소한 목표를 한 10회독 이상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직장 다닌다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사후정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사후정이라는 표현 아세요? 모르세요? 45세면 정년이다. 그래서 퇴직을 빨리 한다라고 해서 사후정이라는 말이 예전에 있었어요. 정년 보장이 안 되는 세상이다. 근데 요즘에 정년 보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직장 좀 오래 다니는 데는 한 55세까지는 다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55세까지 일을 해갖고 도저히 노후 보장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격증은 본인 건강만 있으면 70세까지도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근데 이 70세까지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거든요. 어마어마한 인내력을 요구합니다. 그냥 대강 한 4-5번 봤다라고 해서 붙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인내력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분들 오늘 왔을 때 지금 마음가짐 있죠? 뒤졌어라는 이 마음가짐 있잖아요. 이제 죽었어 라는 마음가짐, 이거를요 끝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시험에 응시를 하세요. 시험에 응시를 안 하고 아니, 됐어 나중에 문제랑 예시답안 한번 읽어보지, 이 정도 갖다가는 여러분들 실력이 쉽게 늘지 않아요. 끝까지 응시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 이제 붙는 등수, 점수와 등수를 이제 보시면은 느끼겠지만은 응시 인원이 계속 감소할 거예요. 만약에 응시 인원이 8주차가 될 때까지 감소를 안 한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당 10,000원씩 쏠게요. 예. 근데요, 말도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무조건 감소합니다. 무조건 감소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이 설마 나는 다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스스로의 약속을 못 지켜요. 스스로의 약속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뭔가 시험을 응시하지 않으려면은 그럴싸한 이유라도 있던가. 1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스스로 그럴싸한 이유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모의고사랑 요거랑 요 정도면은 여러분들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놓칠 수가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낯선 상황을 겪어보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리고 좀 헛소리긴 하지만은 여기 있는 이 서브노트 있잖아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 법리는 빠져있지 않아요. 판례 법리는 빠져있지 않다. 물론 판례가 새로 나오면은 어쩔 수 없죠. 판례가 새로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건데, 제가 뭐 연기 때나 일기 때나 드렸던 판례, 그런 거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제가 설령 90년대, 80년대 판례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찝찝하다라고 한 거는 다 밀어넣었거든요. 다 밀어넣고, 대신 불필요한 내용을 사족을 쳐내갖고 양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든 책이거든요. 한 10번 이상 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10번 이상. 시험 볼 때까지 10번 이상. 10번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시험 전주에 한 번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 전주에, 우리 실제 시험 전주에 1회동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9번만 보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게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시험 보기 직전에 배운 진도 한번 보겠죠. 시험 보기 전에. 그런 다음에 오늘 수업 끝나고 한번 복습하겠죠. 그럼 2번 보는 거잖아요. 복습 한 번만 제대로 하고 시험 보기 전에 빨리 시험 봐야 되니까 빨리 한번 보고, 그렇게 하면 2번 보잖아요. 그러면 2기하고 3기 사이에 또 한 번 보잖아요. 2기와 3기 사이는 방학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3번이잖아요. 그죠? 그럼 3기 때 또 진도 맞춰서 복습 한 번 하고, 만약에 3기 때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예습 한 번 하고, 복습 한 번 하고, 시험 본다고 또 한 번 보고, 그렇게 하면 또 3번 보는 거예요. 근데 3기 때는 전범위 모의고사도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4번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만 해도 7번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3기 끝나고 시험 보기 전에 몇 주가 시간이 텀이 있어요. 그때 미친 듯이 한 2회독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시험 직전 한 주 남았을 때 또 1회독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얼기설기 10번은 채울 수 있어요. 그게 최소한이에요. 조금 독한 사람은 15번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독해지면요. 그 정도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사실 시험에 응시한다라는 거는 시험에 응시는 해도 되죠. 물론 산업인력공단에 돈을 갖다 바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정도 공부하지 않고서는 붙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열심히 하세요. 무지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웬만하면 다 걸린다. 거의 다 걸려요. 근데 이제 OT 때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사례집에 있는 내용은 실제 모의고사로는 안 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중복되니까. 근데 이제 실제 시험이 끝나고 찍었냐 안 찍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저는 조금 두려워요. 왜냐면은 사례집에 있는 걸 안 내다 보니까 그냥 커버리지를 넓히기 위해서. 근데 실제 시험 끝나고 찍었냐 안 찍었냐 사람이 이제 평가할 때는 모의 시험에 낸 것만 찍었다라고 사람은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러지 말고 사례집도 듬뿍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사례집 있잖아요. 대부분 교수님들이 만든 문제예요. 대부분 교수님들이 만든 문제고요. 훌륭한 문제입니다. 교수님들이 설마 저보다 문제 못 만들지는 않겠죠. 그죠?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됩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돼요. 절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첫날이라 경직적이네요. 아니, 농담이에요. 절 위해서 잘 되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스스로 위해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요. 이제 간단한 컨텐츠는 사례를 풀면서 내 컨텐츠를 그냥 해결할 거고요. 간단한 내용은, 간단한 부분은 이제 사례집을 이용해서 해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이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이론 설명도 하고 사례집도 볼 거예요. 근데 그걸 중복해서 하기가 불필요한 파트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사례집만 이용해서 사례 문제 풀이 안에 그냥 이론을 녹여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일기 때는 문제풀이를 기본형만 강의를 했었어요. 기본형만 강의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기본형 문제풀이는 이런 거죠. 처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논점 정리를 합니다. 논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론을 녹여내고요. 두 번째 이제 이론을 녹여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사안에 포섭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안에 결론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기 때는 그냥 요것만 구구장창 이 답안 연습만 시켰었거든요. 구구장창 7번 요 답안 연습만 시켰었고 문제풀이도 계속 요렇게만 보여줬는데 사실 이걸로 커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로 커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요런 문제풀이 방식으로 커버하기에 조금 불가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부적당한 경우가 있어요. 요런 답안 구성하기가 부적당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풀이 방식을 택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어요. 다른 문제풀이 방식을. 요게 부적당한 경우라고 할게요. 부적당한 경우. 그냥 예를 하나 간단히 아주 극단적인 예를 간단히 하나 들어볼게요. 물론 이런 문제풀이가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적당한 경우라고 할게요. 자, 문제에서 뭐 질문 1, 물음 1 이렇게 써 있는데 질문 1, 물음 1 이렇게 써 있는데 질문을 이렇게 두 가지를 던집니다. 첫 번째 뭐 A사가 값을 징계했는데 값의 절차가 정당한가? 절차가 정당한가? 그다음에 이거 분명히 한문항이거든요. 값의 뭐 양정이 정당한가?
징계 양정이 정당한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거담제를 하나 먹었는데 요런 구성을 했을 때, 요런 질문을 던졌을 때 당연히 요런 구성도 가능하죠. 논점의 정리 이렇게 하고 여기 이론 파트에다가 절차에 관한 이론, 절차 이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양정에 관한 이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정이 정당한지 여부,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안의 결론. 이런 식의 구성을 한다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닐 거예요. 이 안에 이론 파트에다 싹 다 쑤셔 넣은 다음에 절차에 관한 이론, 양정에 관한 이론, 만약에 징계 문제라면 이렇게 쑤셔 넣는 게 전혀 잘못된 건 아닐 건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고 이렇게 이론을 이거는 한 파트에 쑤셔 넣는 게 아주 어색하진 않을 거예요. 둘 다 징계에 관한 내용이니까. 근데 한 이론 파트에 넣기가 조금 어색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 이론 파트에 넣기가 어색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알려드리는 건데 쟁점별로 목차를 잡아서 풀면 됩니다. 쟁점별로 목차를 잡아서 풀면 되는데 첫 번째는 논점의 정리고요. 논점 정리인데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질문을 2개 던졌죠. 질문을 2개 던졌잖아요. 그래서 갑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요런 목차를 하나 잡아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론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사안의 포섭을 또 별도 목차 잡아서 하나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이 로마자 2번 안에다가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주고 그러면은 로마자 3번에는요. 여기 있는 요 질문 갑에 대한 징계가 양정이 정당한지 여부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이론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사안의 포섭도 같이 해주고 양정이 정당한지 여기 판단을 해줄 것 같은 목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양정이 정당한지에 관한 결론도 내주고요. 로마자 4번에다가 사안의 결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절차가 정당한지 그 다음에 양정이 정당한지 2개를 결론을 요약해서 써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대강 이해되셨을 거예요. 대강이라도. 대강이라도. 근데 여기 있는 요런 문제는 제가 지금 제시한 요런 문제는 요렇게 만드나 사실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론을 여기다 몰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개를 이렇게 목차 쪼개가지고 절차가 양정이 정당한지 이렇게 각각 포섭해 주는 거 전혀 어색하지 않을 텐데 분명히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은 이게 어색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찢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닥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찢어야 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데 찢는 방법은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보셨죠? 여기 있는 쟁점별로 풀어주면 돼요. 쟁점 하나, 이론 포섭하고 그 다음에 이론 포섭하고 마지막에 질문에 관한 답변하고요.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물어보는 게 쟁점이 예를 들어서 지금 2개니까 망정이지 3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그거에 대한 쟁점이 하나 더 생기면서 목차가 하나 더 생기겠죠?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어보는 쟁점이 만약에 3개라면 그래서 이렇게 이론을 한 파트에 묶기가 다소 어색한 상황이 등장한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찢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걸 열심히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요걸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요, 요거 하는 거를요, 완전히 날로 먹을 수가 있어요. 요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요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찢을 수가 있어요. 금방 찢을 수 있어요. 한두 번의 연습만으로. 겁낼 필요가 전혀 없다. 겁낼 필요가 전혀 없다.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익히게 될 겁니다. 이기 때. 그리고요, 제가 작년까지는 그렇게는 안 했었는데, 작년에 행쟁이 50점짜리가 재작년까지는 2개로만 찢어서 나오다가
작년부터 행정이 3개로 찢어져서 나온 건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50점짜리가 3개로 찢어져서 나온 적이 있다. 알죠? 몰라요? 아시잖아요. 3개로 찢어져서 나온 적이 있다. 그러면 행정만 50점짜리가 3개로 찢어질 수 있고 노동법은 끝끝내 2개로만 찢을 거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노동법도 50점짜리를 3개로 찢는 그런 문제들을 낼 거예요. 3개로 찢는 문제들을 낼 건데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거는 시간 관리입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뭐 15점짜리로 냈지? 요거를 어떻게 10점짜리로 냈지? 요거를 어떻게 20점짜리로 냈지? 근데 거기에서 배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살나게 다 쓰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 실패로 답안 완성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개로 찢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배점을 줄인 다음에 문제를 여러 개 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상황이 닥칠 거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쓰는 양을 줄이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쓰는 양을 줄이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줄이냐라고 하면은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스스로 줄여봐야 돼요. 적당히 요약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은 없고 답안은 완성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당장 다음 주부터 겪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스로 줄여보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2개로만 찢었었는데 3개로 문제를 배점을 짧게 찢어서 내는 문제도 여러분들 닥치게 될 거다. 그렇고요. 다 했어요, OT. OT 못하잖아요. OT 못해요. 진도 나가야죠, 뭐. 자, 처음에 이제 근기법 나갈 거고요. 근기법 나갈 거고, 시험 범위는 있잖아요. 강의 계획표에 있는 그 전주건데, 강의 계획표에 있는 그 전주거거든요. 전주건데, 만약에 제가 강의 계획표보다 진도가 더 나갔다라고 하면은 더 나간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험 범위입니다. 제가 만약에 진도를 강의 계획서 상보다 조금 더 나갔어요. 그럼 그 조금 더 나간 것도 시험 낸다고요. 야, 그럼 수업 안 들은 사람은 어떡하냐? 나는 강의 계획서 보고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그건 나도 몰라. 그러니까 누가 듣지 말래요. 들어야지. 1.5배속으로라도 들으세요. 좀 더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근기법부터 진도 나가는데 처음에는 적용 범위 서브노트에 보니까 뭐 노동법의 법원 뭐 그다음에 노동기본권 뭐 이런 것들이 다 날라가 있죠. 다 날라가 있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웬만하면은 학교에서도 거기 제가 날린 부분은 안 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학교 중간 기말고사 문제로도 잘 안 내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 시험에서는 2차 시험에 뭐 위에서 공부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이 아니고 많이 무리인 부분이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적용 범위 나가고 그 다음에 기본 원칙 나가고 기본 원칙은 균등초우 원칙 그 다음에 위약예정 금지 그 다음에 중간 착취 배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이제 인적 적용 범위란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거예요. 뭐 근로자와 사용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1차 시험에서는 뭐 몇 인 이하 사업장에는 뭐가 적용되고 뭐가 적용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2차 시험에서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요. 2차 시험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런 공부는 하지 않고요. 근로자와 사용자 적용 범위에서는 이것만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 규칙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취업 규칙 공부하고 이제 근로 계약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 오늘 목표는 근로 계약을 다 못 끝낼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끝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오늘 목표는. 자, 처음에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로자인데요. 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 근로자는 여러분들 28회인가 29회 때 저희 시험에 2차 시험 문제 나왔어요. 28회인가 29회인가 아마 둘 중에 하나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28회인가 9회인가 아니 7회인가? 아무튼 7, 8, 9 셋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사실 근로자를 신림동에서 모의고사를 안 보는 강사는 없겠지만, 사실 근로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내는 강사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당시에. 저도 당연히 내기는 했지만은. 왜냐면 근로자는 너무 쉽거든요, 2차 시험으로 내기에는. 2차 시험으로 내기에는 너무 쉬운데, 자, 이때 당시에 그때 27이던 8이던 9던 간에 당시에 문제로 나왔던 유형은 그냥 근로자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냥 대놓고. 근로자인가 라고 대놓고 물어보는 거였는데, 그것보다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것보다 조금 어렵게 문제가 나왔던 게, 여러분들 교재는 4페이지 피시고 서브노트, 사례집은 3페이지 펴보세요. 교재는 4페이지 피시고, 사례집은 3페이지를 피시고, 같이 피세요. 펴보시면은, 저희 시험보다 약간 어렵게 나온 유형이에요. 그냥 대놓고 그냥 근로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그럼 3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이제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로스쿨 전국 모의고사예요. 3페이지 보시면은 케이스의 내용, 그래서 A 회사에 가본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사단법인 A 경영 컨설팅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였는데, 스스로 특정 기업과의 경영 상담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이 오로지 A 경영 컨설팅 대표인 을의 지시에 따라 담당 기업을 배정받아 경영 자문 및 노무 관련 분쟁 등 법률 상담 업무를 수행했다. A 경영 컨설팅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메일을 통해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 근무하다가 후임자가 정해지면 업무를 인계토록 갑에게 지시했다. 몇 년 몇 월 며칠 오전 후임자가 선정되었으므로 내일부터 법인으로 출근할 필요가 없음이라는 문자를 갑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이에 갑이 을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을은 경영 컨설팅 실적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항의가 빈발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문제만 읽어도 되는데 조금 사족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6번째 줄에 내일부터 법인으로 출근할 필요가 없음이라는 문자를 갑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라는 거 요걸 읽었잖아요? 아, 그러면은 밑에 제가 이 문제를 또 뒤에 다른 파트에서 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나왔겠어요?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문자가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어. 이건 무슨 문제 냈겠어요? 서면 통지 문제가 나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해고 예고 같은 것들도 여유가 된다면 몇 줄 곁들여 써도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거기 후임자가 정해지면 업무를 인계토록 하라라고 갑에게 지시를 했단 말이죠.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하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문자로 보낸 거는 때려 죽여도 서면 통지 위반이냐 이 문제가 있었을 거고 보나마나 안 봐도 그 문제는 분명히 있었을 거고 인계토록 하라 그게 뭐에 해당하느냐? 해고에 과연 해당하느냐 이게 해고를 제대로 이행한 거냐? 그 문제 그런 것들도 곁들여 쓰면은 괜찮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걸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보죠. A경영 컨설트는 갑이 사단법인 질문을 보시라는 거예요. A경영 컨설팅은 갑이 사단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인의 임원인 경영 컨설턴트는 다른 임원의 지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갑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가? 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뭐냐면 등기 임원이란 말이에요. 등기 임원.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위탁 계약, 위임 계약 그런 것들을 그런 계약을 체결했던 사안이 나왔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 자 머릿속에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2조 1항 1호에 나오죠. 근데 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종속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떠올려봐요. 실질적으로 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뭐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규나 복무규율에 적용을 받는지 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고 구속받는지 뭐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지 비품이나 원자재 도구 뭐 그런 걸 스스로 소유하는지 아니면 제3자를 뭐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뭐 독립해서 뭐 사업자 독립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이윤의 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부담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아유 잘 외워지지도 않네. 아무튼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보장제도에서 뭐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뭐 등등등등. 그죠? 그런 거 갖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제 그것 갖다가만 해결해도 충분한 건데 여기에 있는 요 양반은 지금 뭐가 돼 있다고요? 등기임원이잖아요. 등기임원. 등기임원. 그럼 등기임원은 사용자가 맞잖아요. 그죠? 뭐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소해 준 다음에 뭘 해소해 주냐? 임원도 사용자인 임원도 근로자가 과연 될 수 있느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도 동시에 가질 수 있느냐? 요거를 한번 해명해 준 다음에 그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근로자냐? 요렇게 넘어가는 게 순서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사용자니까 사용자도 혹시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 이거를 먼저 해명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를 접근해 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다. 순서상으로.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론 파트에다 다 때려 넣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다 때려 넣는 게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렇게 찢어도 된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안을 일부러 그 다음 페이지에 사례집 다음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뭐냐? 사용자도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먼저 해명을 끝내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여기에서 결론 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이 근로자냐? 이렇게 찢어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로자성 문제가 또 나올 거라는 생각은 도저히 들지는 않는데 만약에 근로자성 문제가 나온다면은 27인가 8인가 9에 나왔던 그냥 이 사람 근로자야?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게 그래도 조금 예전 거보다 업그레이드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사용자는 뭐다? 라는 걸 이게 이제 사례집이다 보니까 좀 길어요, 설명이. 조금 설명이 긴데 제가 볼 땐 실제 시험에서 이만큼 쓴다라는 건 말도 안 되고 실제 시험에서 이만큼 쓴다라는 건 사실상 시험을 포기하는 거고 사용자는 뭔데 조문 정도 소개시켜주고 판례를 이렇게 길게 쓴다라는 거는 사실상 다 쓸 수 없죠. 약간 사업주는 뭐고 경담은 뭐고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뭐다라고 아주 압축해서 간단하게 쓰는 정도로 만족하고 아라비아 2번 여기가 메인이에요. 사용자도 근로자가 될 수 있느냐. 근데 두 번째 줄 보면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원을 받는 사람은 근로자고 그리고 여러분들 임원이라는 건 뭐예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임원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처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번째 줄 맨 끝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즉 형식적으로 임원인 경우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판례 법리는. 그렇죠? 그래서 사안의 포석 간단히 해줍니다. 사안의 포석 간단히 해줘요.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은 임원도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니까, 사용자도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니까 갑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갑이 A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다음에서 검토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로마자 3번으로 넘어가서 또 하나의 쟁점을 해결하는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결국에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용자든 아니면 뭐 도급계약을 체결했던, 위임계약을 체결했던 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똑같은 거죠. 업무의 내용을 제가 정했냐, 그죠? 상당한 지휘감독 받냐, 이런 거 갖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문 소개시켜줬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조문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면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소개시켜줬죠?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서 사용종속 관계 어떻게 판단하냐?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아까 전에 샬라샬라 얘기했던 거 있죠? 그 판례는 장렬해줘야겠죠? 업무의 내용을, 제가 이거 여러분들 다 읽어드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다 읽고 있으면 진도 언제 나갑니까? 12주를 해도 못 나가요. 그죠?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업무의 내용을 제가 정했냐, 상당한 지휘감독 받았냐, 시간과 장소 정하고 구속 받았냐 등등등등등등 그런 거 다 써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아라비아 3번의 사안의 경우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연습을 해봤잖아요. 그죠? 근로자 같은 경우는 요소가 나열돼 있잖아요. 1에 1에서 업무의 내용을 제가 정했다. 요런 저런 거 볼 때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 문제에서 앞 페이지로 돌아가 보세요. 3페이지로. 포섭할 게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 줄 보니까 스스로 특정 기업과의 경영상담 계약을 체결한 적 없이 오로지 컨설팅 대표의 의뢰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상당한 지휘 감독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끌어다가 이제 포섭하라라는 얘기죠. 상당한 지휘 감독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세 번째 단락. A 경영 컨설팅은 몇 년 몇 월 며칠 갑등 신인 경영 컨설턴트 2명을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하면서 당사자들한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지네 맘대로 한 거네. 법인 구성원으로서 이들에게 이익 배당을 하거나 손실을 공동부담케 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초래 등 위험 부담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뭐 이런 데다가 포섭하라고 아예 대놓고 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갑등 신인 경영 컨설턴트에게 본범과 이에 기초하여 특정된 몇 가지 수당을 가산을 지급하면서 갑종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다. 그래서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 판례 법리 중에 보면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하는지도 있죠. 부차적 요소 중에. 그럼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것도 나오고. 됐죠? 그래서 주어진 것 갖다 포섭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주어진 것 갖다 포섭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 읽어드리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는 이미 저희 시험에 아주 쉬운 형태로 나왔었고, 조금 비틀어서 어렵게 된다라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이냐 라는 거를 물어볼 수 있는데,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뭐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사용자인 사람이 등장시키면서 근로자에 해당하느냐 라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뭐 판례 법리를 외워라 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아마 거의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싫든 좋든 한 절반은 외우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할 때 맞아 그런 게 있었지라고 떠오르면요, 한 절반쯤은 암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4페이지 보세요. 저희 서브노트 4페이지 보시면은, 서설에 근로자 조문 나와 있죠? 근로자 조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맨 밑에 판례 입장 보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나와 있고, 5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종속관계 어떻게 판단하는지 나와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나가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에 보면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라고 해서 사용자도 근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판례 법리가 맨 밑에 아라비아 2번에 있고, 그죠?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읽어두면은 어떤 상황이라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관해서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서브노트는 6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서브노트는 6페이지로 넘어가고, 이제 사용자에 관한 콘텐츠인데, 사용자는 저희 조문의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다음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죠. 그죠? 2조 1항 2호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제가 뭐 정확하게 올해, 그가 강의 10년 차네요. 신림동에서 강의한 10년 차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처음에 강의할 때부터 저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사용자에 관해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뭐냐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해서 자, 여기 A사가 있고요. 얘한테 뭐 도급 계약 같은 거를 줍니다. 도급 계약 같은 거를 체결을 해요. 그 다음에 얘가 근로자가 있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얘가 얘를 자기의 사업주, 사용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 물어볼 수 있는 유형이, 분명히 중간에 얘랑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점프해서 얘랑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요걸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냥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사업 경영 담당자에 관해서 쓰시오,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에 관해서 쓰시오 라고 한다면은 그게 문제예요.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 판례 법리를. 쓰라면 써야지 뭐 어떻게 해. 근데 그런 문제를 낸다면은 너무나 수준 낮은 문제고, 요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요 형태가 저희 시험 28회 때 이미 나왔어요. 요 형태가 28회 때 이미 나왔고, 사실상 그래서 사용자에 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물어보기는 더 이상 애매하죠. 더 이상 물어볼 방법도 없어요. 저 형태를 또 내지 않는 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159페이지로 가세요. 159페이지. 이제 159페이지로 가시면은 이게 이제 연결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사례집 159페이지예요. 사례집 159페이지. 아, 이거 미안하네. 서브를 159페이지를 갔구나. 사례집 159페이지인데, 이때 당시에 이게 연결되는 문제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연결되는 문제를 찢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100문제가 넘는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케이스 43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2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100문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연기인가 일기 때 여러분들하고 저희 기출문제 살펴보면서 사실상 한 번씩 다 봤던 문제거든요. 연기 때인가 일기 때 한 번씩 다 봤던 문제예요. 다 봤던 문제인데, 결국에는 나오려면 이 형태밖에 없다라는 거. 그냥 이거. 어떻게 내도 그냥 이거예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케이스 내용이라고 돼 있죠. A공사는 고속국도 설치 관리 및 한국도로공사라고 할게요. 그냥 한국도로공사다. 개인사업자 B는 A공사에서 정년퇴직한 자로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여러분들 수의계약 방식이 뭔지 알 필요 없어요. 수의계약 방식이 뭔지 알 필요 없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잠 못 자고 뭐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수의계약 방식이 뭔지 너무 궁금해하고.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그 여러분들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 제일 대표적인 방식이 공개 입찰 방식이 있어요. 공개해놓고 너도 나도 입찰해라 라고 하면은 뭐 수도 없이 많은 업체들이 서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PT 해봐라 라고 해서 너네 업체 훌륭하네 라고 계약하는 방식이 있고,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계약하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후자로 설명한 방식이 있죠.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계약하는 방식. 그런 거를 보통 수의계약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정확한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보통 이런 의미로 통용되고 있어요. 수의계약 방식이라는 건.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A공사와 통행료 수납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에 B는 용역업체 창업에 소요된 5천만 원 전액을 A공사로부터
연 1% 이자율로 차입하여 조달하였고 별도 사무실 없고 용역계약에 따라 A공사 영업소에 근무할 수납원 외에는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A공사 외 거래처에서 발생한 매출도 없고 B는 용역계약 이행을 위하여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A공사로부터 소개받은 갑과 이 갑도 A공사로부터 소개받았어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채용과 동시에 A공사가 관리하는 땡땡 영업소의 통행력 수납원으로 발령받아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한편 C사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B사는 일단 여기까지 얘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A사가 있고 그 다음에 B사가 있고 갑이 그냥 있는데 마침 이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네? 그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여기 있는 이 갑을 얘가 소개시켜줘서 얘랑 근로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나는 누구 근로자다? 얘 근로자다. 얘가 내 사용자다. 이런 문제가 나왔겠죠? 그죠? 그런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어떻게 내냐고요, 문제를.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물음이 갑은 자신이 A공사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판례법리에 근거하여 갑의 주장 타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그럼 주장이 타당성에 관해서 논하시오 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들 마지막에 결론은 뭐라고 해야 돼요?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 외에는 다 사족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그걸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주장이 타당한지 않은지. 됐죠? 그런데 뭐에 근거해서 판단하래요? 뭐에 근거해서요? 판례법리에 근거해서 판단하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떠오르는 판례법리가 뭐가 있어요? 본인이 외웠던 못 외웠던 대강 뭐가 생각나잖아요. 묵시적 근로계약법리. 그쵸? 그거 쓰라는 문제였던 거죠. 그거 쓰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자 보세요. 구성을 보세요. 구성을. 로마자 1, 로마자 2, 로마자 3, 로마자 4 이렇게 돼 있죠. 로마자 1, 2, 3, 4 20점인데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는 그냥 로마자 1에 논점 집어넣고 로마자 2에 이론 집어넣고 로마자 3에 산의 포섬 집어넣고 로마자 4에 결론 집어넣고 이렇게 하기에 전혀 어색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자 2에 이론 때려 넣으면 되는데 자 흐름을 한번 느껴보세요. 처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두 글자. 뭐가 등장해요? 아라비아 1번에 로마자 2에 아라비아 1번에 뭐가 등장해요?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조문이 등장하는 거죠. 이걸 만약에 안 쓴다 그럼 탈락이죠. 탈락. 그죠? 제가 연기 일기 때 누차 얘기를 했어요. 조문은 무조건 배점이 있다고. 무조건 배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2번. 지금 여기에서 얘가 사용자가 얘다라고 주장하는데 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게 경영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얘가 사업 경영 담당자다 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가 나의 사장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사업주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경영 담당자나 행위하는 자는 이 문제에서 하등 쓸모가 없어요. 하등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 컨텐츠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2번에 보면 사업주에 관해서 설명하면 돼요. 근데 사업주는 뭐예요? 근로자랑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죠. 자, 다시 한번. 명시적 근로계약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잖아요. 맞죠?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용정석과에서 하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다. 해서 여기에서 뭐가 소개되어 있냐면 마지막 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갖고 있더라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161페이지에 양가로 2번 묵시적 근로계약은 어떻게 판단하냐? 이 흐름으로 넘어가는 거죠. 양가로 1번에서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될 수 있다는 걸 소개시켜 주고 나서 그 다음 흐름이 묵시적인 근로계약은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이 흐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례집을 읽으면서 그 흐름을 좀 느껴보세요. 이걸 소개시켜 주고 나서 목차로 들어왔구나 라는 거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개나 고동이나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를 판단하는 법리 네 글자는 다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외웠어요? 혹시 죄송한데 혹시 연기일기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이세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세대갈이어서 기억이 분명 얼굴은 낯익은데 그럼 네 글자 뭐예요? 독종임제요? 독은 뭐예요? 독수리요? 독수리. 예. 뭐 독사? 뭐요?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원고용주라고 하죠?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뭐라 그래요? 제3자. 원고용주한테 고용돼서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한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려면 이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원고용주가 독자성 독립성을 결해서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유사하다고 볼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얘는 누구랑 종속관계가 있어야 돼요? 얘랑 종속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임금지급 상대방도 얘고 근로제공 상대방도 얘야 되죠. 맞잖아요. 독종임제잖아요. 그죠? 임금지급도 얘가 하는 거고. 문제를 읽어보면요. 얘가 얘한테 돈을 준 다음에 얘가 자기 먹을 거,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커미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적당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자기 먹을 거 조금 먹고 얘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달책에 불과해요. 문제를 읽어보면. 그 다음에 근로제공도 사실상 얘한테 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근데 문제는 얘가 이제 독자성 독립성을 결해야 되는데 얘는 자본도 없죠. 5천만 원 아까 전에 빌려가지고 그것도 1%의 안주 저리로, 그죠? 1%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도 좀 빌렸으면 좋겠어요. 투자 좀 하게. 여러분들 나중에 노무사 되면은 마통 뚫리는 거 아시죠? 요즘에 마통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이제 신규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좀 싸게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유치하려고 마통 고객을 여러분들한테는 한 4% 내지는 3%대 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 6%대 쓰고 있습니다. 은행 가서 엎어버리고 싶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마통 조심하세요. 마통 봉이로 붙어요. 이자가. 몰랐어요? 써보신 분들은 알 텐데 마통 이자 봉이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1% 부럽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1%는 부럽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저처럼 마통 처음에 5천만 원 딱 땡겨가지고 조금 있으면 직무 개시하면 1억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9천 정도를 뽑아갖고 주식에 투자했다. 저처럼 그러면요 막 이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나중에 자살을 하고 좀 과한가 표현이? 아무튼 뭐 같아요. 하여간 기분이 막 이자가. 아무튼 1%는 이거 엄청난 거 거저주는 거 거저. 게다가 얘는 뭣도 없어요. 문제 읽어보면. 사무실도 없고 다른 거래처의 매출도 없고 하여간 붕딱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제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 있어요? 저는 병딱이란 말을 즐겨서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병딱 아시잖아요. 병딱 뭔지 몰라요? 병딱을 뭐라고 설명하지? 그러면 그냥 약간 이거랑 비슷하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연구 알아요? 연구? 연구 없다. 뭐 이거 알죠? 어렸을 때. 그죠? 그냥 병딱이 약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얘가 병딱이란 말이에요. 사무실도 없고 다른 거래처의 매출도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람도 지 손으로 안 뽑아요. 얘가 소개시켜준 사람 그냥 채용했대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독자성 독립성 결여한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읽어보면요. 얘가 얘한테 보고하고 얘가 교육시키고 얘가 매뉴얼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야, 난 문제 외웠냐? 황당하네.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얘는 얘랑 종속관계가 있다. 얘는 얘한테 맨날 보고하고 있거든요. 얘는 교육하고 있고 종속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임금지급 상대방도 얘예요. 아까 전에 돈 가서 얘가 살짝 띄고 그대로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로제공 상대방도 얘예요. 얘네 사업장에서 얘한테 계속 근로제공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그래서 얘 사용자가 맞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은 얘 주장은 타당하다라고 푸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사용자에 관해서 사례형 문제로 우리 시험에 더 이상 나올 만한 문제가 있느냐라고
라고 하면 다른 유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 뭐 사업경영 담당자도 판례 법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행위하는 자도 판례 법리 있잖아요. 그 정도 읽어보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누르기 위해서. 얘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해서 여기 사업주로부터 포괄적,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 대리하는 자잖아요. 그런 거 불안하면은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인사급여, 후생, 노무관리 같은 그런 인사 권한에 관해서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판례 법리는. 근데 도저히 사례형으로 만들 만한 문제는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얘네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판례 법리 읽어보는 정도로 만족하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서브노트는 다시 6페이지로 돌아오세요. 6페이지 서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 줄 한 줄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 보면은 사업주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사업주는 뭐다. 사업주는 뭐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 2번에 보면 사업경영 담당자는 뭐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 3번에 보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뭐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거 읽다가는 이런 거 여러분들하고 읽다가는 도저히 이기 때 진도 못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보면은 여기에서 메인이 아라비아 2번에 양가로 2번이에요.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 직접 근로계약,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더라도 한 단계 점프해서 근로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 판례 법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법인격 부인 법리라고 있는데 법인격 부인 법리는 버리세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기본교재에는 들어가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이거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물어보지 않을 거고 심지어는 이 29회 때 나왔던 문제는 법인격 부인 법리를 쓸 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법인격 부인 법리는 얘가 법인격일 때 얘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격 부인이에요. 법인일 때 부인하는 거죠. 없다라고요. 그러면 얘가 뭐여야 된다고요? 전제가? 법인격 부인 법리는 얘에 뭘 부인한다고요? 법인격을 부인하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 읽어보면 문제에서 B가 뭘로 나와요?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 법리를 쓸 수도 없어요. 저런 상황이 나오면은. 근데 개인 사업자가 나왔는데 법인격을 부인하고 있다. 그럼 저는 떨궈주세요. 뭐 이런 얘기밖에 아닌 거예요. 나를 떨어뜨려 달라는 얘기밖에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죠? 법인격 부인만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따로 문제를 낸다라는 거는 그게 과대망상인 거예요. 시험 준비함에 있어서.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라는 노동법 특유의 법리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법인격 부인 법리만을 따로 물어보는 상황을 낸다라는 게 그게 과대망상이라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7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놓은 거 위주로 쭉 읽어 나가시고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밑줄만 보지 마시고 쭉 다 읽으세요. 제가 웬만한 쓸데없는 거 다 뺐어요. 웬만한 쓸데없는 거 다 뺐기 때문에 그냥 쭉쭉 읽어 나가도 돼요. 예전에는 기본교재에는 오만 쓸데없는 내용 다 들었었잖아요. 다 쳐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다 읽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인적 적용 범위를 살펴봤고요. 지금 딱 보니까 아까 1시간 전에 느껴졌던 그 패기가 다 사라졌는데 1시간 만에 아까 전에 1시간 전엔 다 죽었어 막 그러는데 지금은 막 설명하고 있는데 멍 때리고 막 이러고 있고 언제 끝나냐. 그 처음에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한 30분 지나면 언제 끝나냐. 처음에 어떤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자, 10분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